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무엇을 상상하든 늘 그 이상을 전해드리는 방송이죠. 라이브를 진행할 때 얼굴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 이동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그럽니까?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데 뭐? 왜? 다른 방송할 때 못 봤잖아요. 이제 할 때 봤잖아요. 이제 할 때가 제일 기뻐요. 왜 그래요? 아니던데? 그래요. 오늘 그 이순신과 원균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저희가 근데 거의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언젠가부터 3편으로 지금 계속해요. 네. A라는 사람 한 명, 그 다음 시간에 B라는 사람 한 명, 마지막 시간에 합쳐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래도 항상 뒤에 시간이 모자라서 오후는 입에 모타를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순신 원균 사실은 좀 3편은 부족한 것 같아. 정말요? 그래서 씨알데기 없는 얘기하지 말고 씨알데기 없는 얘기하지 말고 막 쪼르륵 좀 빨리 달려봅시다.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온 모양인데요. 평소와 다르게. 항상 머리에 있는 걸 하는데 오늘. 왜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너덜너덜해 보이세요? 피곤해요 진짜. 뭐 계속해서 스케줄상 할 땐 되게 피곤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 작가님 많이 찾으시나 봐요. 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할 땐 네. 피곤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피곤하시지만 안 피곤한 척. 그럼. 예. 그럼요. 또 재밌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자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와 계십니다. 이순신 대 원균. 예. 정말 찌잘데기 없는 얘기 안 하고 이 작가님 혼자서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아니요. 나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나? 추임새 넣어주세요. 아니, 나 피곤해서. 추임새. 리액션하기 피곤해. 추임새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죠? 기억 안 나요. 예, 지난 시간에. 원균에 대해서는 입도 못 댔잖아요. 입도 못 댔고, 마지막에 아마, 이순신이, 제가 집도움을 받았다. 아마 그걸로. 지난 시간에 핵심 주제였죠. 예, 훌륭한 처갓집을 뒀다. 이 작가님 굉장히 부러워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시간 내내. 네. 그래서 뭐, 장인이 많이 도움 줬고, 뭐, 과거 시험 보는 데도 그렇고, 또, 아내 되는 사람이, 아주 총명하고, 현모양처면서도, 뭐, 그렇게 서포터를 잘해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되죠. 근데요, 이 작가님. 네. 여자를 보면은, 네. 이 여성분이 정말 나중에 결혼하면 현모양처가 되겠다. 이런 게 좀 감이 오시나요? 솔직히 어떠세요? 한 번 봐서 모르죠. 그래도 뭐 몇 번 만나보면. 저는 한 1년 정도 보셨잖아요. 네. 나는 어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결혼 자체가? 뭐 현모양처. 근데 뭐, 방금 어머니랑 통하셨죠? 네. 주먹이 한 대 날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머, 왜요? 너무 애교가 과도했어. 보통 엄마들한테는 그렇게 애교 과하게 부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보통 그렇게 안 부리죠, 엄마한테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연인이 생긴다면, 뭐, 되게 좋아하겠다. 엄마한테도 저 정도 애교 부리시는데 뭐, 연인한테는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남자분이 좋아하겠다 생각 들었어요. 진짜요? 눈은 왜 이렇게 피곤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애교 부릴 상대가 엄마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네요.
어떻게. 아, 그거였구나. 네. 아, 전 몰랐네요. 아유, 정말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과거 합격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같이 도움을 받아서 과거 합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과. 무과. 예. 28살 때 무과에 처음으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말. 왜,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 네. 낙마 사건. 사고가. 사고. 예, 일어나서, 그래서 다리가 아마 부러지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로 부목을 떼고 시험을 계속했다.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 낙방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결국 낙방했고, 그로부터 4년 뒤인 1576년 32살에 비로소 과거에 급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래요. 문과라면은 뭐 32살, 뭐 괜찮아요? 무과는 몸을 쓰는 네. 그런 쪽인데 32살이면 너무 늦다라고 노쇠하지 봐야겠죠. 않나요? 노쇠? 말씀 늦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벌써 뭐 장남과 차남이 태어난 뒤였고, 이때였는데, 당시에 말입니다. 이 무과가 원래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겁니다. 매년 치러지는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정기시험은 3년에 한 번이고, 시잘데기 없는 시험 1년에 몇 번씩 있었어요. 잠깐만, 시잘데기 없는 시험. 시잘데기 없는 시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과는 무과인데, 특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시.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과거를 보라 그런 거예요. 뭐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니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저희가 왜 공채, 특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럼 특채로 들어가면 혹시 공채 출신들과 뭐 어떤 알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정기시험,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에 못 박았는데, 특별시도 과거는 똑같은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시험에 낙방하고 4년 뒤에 붙었다. 그건 뭔가요? 그래서 혹자는, 순신형이, 이게 조금, 공부하는 머리가 좀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근데 사실은 이건 뭐 그런 거니까. 이게 시험이 특별시가 얼마나 자주 있었냐면요. 합격자가 넘쳐가지고 발령받지 못해서 쭉 그냥 발령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다 그래, 평생. 대기 발령 상태면.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그만큼 자주 있었다고 그럽니다. 야. 그런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이 대기 발령 상태에 있을 때. 잠깐, 발령대기인가? 대기 발령이나 발령대기. 뭐, 그래요. 어쨌든. 예. 그래요. 발령을 기다리면서 시를 한 편 쓴 게 있는데요. 이 시를 보면, 이순신의 그 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냐면, 대장부로 세상에 나와 나라에서 써주면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할 것이죠. 써주지 않으면 야인이 되어 밭갈이 하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합격했어요. 근데 과거에 합격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임명되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이런 시를 썼으니까 욕심 없는 어떤 순신형의 그 충성심, 국가에 대한 이걸 알 수 있는 거겠죠. 1576년 봄에 식념무과에 급제를 했고요. 네. 그해 12월에 귀양지로 여기던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부임했다. 아마 몇 개월간의 8개월. 기다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력 2월에 합격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건 좋네요. 왜 흔히 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은 한 큐에 뭐가 확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시험 잘 치는 능력하고요. 그 사람의 인성, 성정, 이 머리 좋은 건 다른 겁니다. 현명한 건 다른 거거든요. 네, 이 작가님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승덕 반대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뭐 행시 뭐 사시 다 외시 다 합격하면 뭐하나. 인성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되지. 중요한 건요. 인성이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세 개를 휩쓸고 다니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붙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먹은 겁니다. 나쁜 짓입니다. 그 사람 말이죠. 처음부터 원래 사시에 합격해서 판사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법적인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외시, 행시 외쳤어. 지 친구들 치니까 심심해서 쳤거든. 정말 재수없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합격생이 예를 들어 외무고시가 20명이다. 그러면 고승덕이 합격해놓고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을 더 뽑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19명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몇 년 동안 그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뭐가 되냐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 아니, 우린 뭐 실력도 안 되지만. 실력도 안 되지만.
만약 시작됐으면 이 작가는 또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왠지. 여기서 할 때 뜻이 많네요. 그런데 그래서 시험 잘 치는 능력하고 현명한 건 다르다. 다릅니다. 예. 방금 이렇게 당시로서 지금하고 다르게 당시로서는 이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게 최고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순신의 시를 보면 그 사람의 성정이나 인간성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많이 나와요. 다른 여러 기록에서도 순신이 형의 이 마음가짐, 올바른 고든 정신이 많이 나오는데 징비록 유명한 유성룡이 쓴 징비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조정에서 이순신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가 없어 급제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출세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이순신이 당시도 로비 이런 거 많았거든요. 우리 당여라 그래서 우리 당파 내 사람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 패거리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서울고 네. 서울고 패거리들 학연 또 PK 기현 김기춘 패거리들 또 법률 패거리들 대통령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좋아해. 전부 지금 청와대 다 법률가들만 장악하고 있잖아요. 되게 희한한 게요. 그분이 자기가 나온 학교 출신들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그 S대 출신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S대 출신들을. 그러면서도 법률가를 좋아하는 거 보면 뭔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못 쳤나? 그 컴플렉스의 발로.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승만의 양아들 있어요, 양아들. 네. 이강석이라고. 이기붕의 아들이지. 근데 이기붕이가 자기 아들을 이승만한테 양자로 입적시켰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에 들어갔거든요. 이걸 근데 제대로 시험 쳐서 들어갔겠어요? 투표도 부정으로 하는 인간들이? 저 궁금한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제대로 들어간 거 맞는지. 서울대 경제학과 누구요? 이거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여기 봐요. MG. 제대로 들어갔죠, 그러면. 진짜요? 그럼 제대로 들어갔죠. 공부 잘하셨나봐요. 그럼요. 공부 잘했죠. 그래서 제대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주영이 형이 말이죠. 굉장히 아꼈어요. 일단 생김도 다른 아들들이랑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군대 입 열면 하잖아요. 그게 시험 저하고 자꾸 다르다니까. 아니 그 형 외국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는데 다 유학 가서도 다 잘했다고 보고. 그렇구나. 그럼 하여튼 이강석은 서울대 들어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생들이 대마학을 해서 반대하고 이거 제대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뭔 얘기하다 이강석 얘기 나왔지. 네 얘기하려고 항상 이 모양이야. 아니 왜 대통령께서 그래 지만이 형도 마찬가지. 지만이 형도 육사를 갔겠어요. 그런데 근데 나는 서강대 공부 잘해서 갔겠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끌어주는 문화, 패거리 문화가 아직도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정말로요. 그럼요. 근데요, 이거 이렇게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 지금 시작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내가 다니게 된 회사에 우리 학교 선배 누가 있지? 먼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S대가 거의 다 꽉 모든 걸 다 좌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주고받고 빈자리 있으면은 소개시켜주고 꼽아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고 조선시대도 그랬다. 그런데 순신이 형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야인으로 있었다. 벼슬 하고 있었지만 안 하신 걸까요? 아니면 역량이 안 되신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일화가 또 나옵니다. 선조 14년에 서익이라는 사람이 군기경 차관으로 내려와서 허위로 발포만호 이순신이 군기를 전혀 보수하지 않았으므로 파직해야 합니다라고 장계를 올려서 이순신을 파직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네요. 이때 당시 이조 판서로 이율곡 선생이 이조 판서로 있었는데 사관원 대사관이 유성룡이었답니다. 그래서 유성룡이 이순신하고 친하잖아요. 네. 이순신한테 가서 내가 율곡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가서 한번 만나봐라 율곡을. 이거 좀 억울하다 이거. 이러면서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때 순신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나와 율곡은 성이 같은 까닭에 만날라 그러면 만날 수도 있지만 그가 이조 판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동안은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거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0년 동안 한직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있습니다. 37살 되던 해에 상관인 수사 성박이 사람을 보내 객사들에 있는 오동나무를 배우라고 했는데 이순신이 나라의 물건이 뵐 수 없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했다 합니다. 이거 상관의 명령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이순신을 23전 23승 무패신화 싸움의 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도 욕심 없고 나라에 충성하고 올바른 성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도형하고 비교하기 딱 좋다니까요. 세종대왕. 그럼요. 네.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요. 그 우직함 있잖아요. 네. 예. 그 우직함을 가진 사람을 지금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게 없으니까 지금 국무총리 지금 저 모양 조건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난 또 하나 시 중에서 이순신이 쓴 시 중에서 또 하나 괜찮은 시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근데 혹시 여러분 그 라이벌 이제 애청자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작가가 보기하고 목소리하고 참 다르게 시 소개를 참 많이 해줘요. 제가 어디에서 늘 말하지만 제가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고 늘 말하잖아요. 근데 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 어울리게 문화 이런 거 예술 또 제가 또 조예가 있고 EJ에서 음악 선곡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진짜 저 외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소개시켜드리면 시골에 산다 해서 어찌 반드시 서울과 다르냐. 곳곳에 화평함이 제 집마다 있구나. 만나는 곳엔 이제 마음의 불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 그곳에선 귓전에 바람이 스치듯 하는 게 제일이지. 악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풀을 버리듯이 하고 아름다움을 취해보면 모두가 꽃이로새 옛 곡조 높고 출렁거리는 산수 밖에서 창랑의 한가락을 그대를 위해 노래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구절이 이거예요. 시골에 살면 어떻고 서울에 살면 어떠냐. 요즘 사람은 다 이 출세 때문에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만 그렇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래. 오죽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고 그런 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한 몇백 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지금 서울공화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든 게 서울로 집중되고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래서 이걸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중형하고 무연형이었고 대중형의 지역 등권 무연형의 지역 평등권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또 노무현이 대통령 마치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다른 사람 다 서울에 살았잖아요. 그런 것도 지방의 발전 이런 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대통령이 지방 갔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공격하고 말이지. 무슨 노방국인이 뭐니 이런 인간들이 지금 경남 도지사로 계시고 말이죠. 이 작가님도 그러면은 낙향하실 겁니까? 전 지금이라도 시골 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팬들이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일단 소위 말해서 지금 내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책 쓰는 것밖에 못 하겠죠. 방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적이 있죠. 어떻게 지방에다가 녹음실 하나 만들어갖고 다들 내려오라 그럴까 한 번씩. 이 작가님은 그게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 구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시 몇 개 소개해드렸고 이순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예를 훌륭하게 살아왔던 예를 설명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런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저번 시간에 이순신을 우리가 깎아내리는 것처럼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신이 형은 우리도 세종대왕이랑 거의 동급이고 말이죠. 우리 단군 이래 두 사람을 빼면은 누구를 우리가 위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원균을 띄워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균이 분명히 장수로서 못한 점이 많습니다. 열렬함이 많은데 또 졸렬함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과연 그 정도로 욕을 먹을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금 분들 어떻게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 그 원균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원균은
진짜 그 나라를 갖다 통째로 들어바친 사람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좋아하고 뭐 술 좋아하고 맨날 자기 쫄병들 때리고 게다가 시기 질투는 엄청나고. 그래서 이순신 모함해서 뭐 보내고 네. 뭐 사람들을 뭐 죽이기도 하고 이런 데 진짜 인간 쓰레기로 묘사가 됐었는데 아니 근데 그 정도의 인간 쓰레기가 그 정도 위치까지 아무리 뇌물이 횡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순신의 절친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원균을 많이 욕했잖아요. 이거는 난중일기에는 뭐 이순신 난중일기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원균에 대한 욕이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절친 이순신의 절친 유성룡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원균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 있는 장군이라고 칭송한 게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오랑캐 토벌하는데도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순신은 성웅이 됐고 원균은 아주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됐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는 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원균을 띄워주고 이순신을 낮추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사실 라이벌이라 부르기도 안타깝죠. 이순신이 뭐 몇만 배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확실한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원균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니까 자 알아봅시다. 원균이 진짜 그 정도로 쓰레기인지 아닌지. 이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은 저희가 확실히 원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힐까요? 네, 그렇죠. 자, 원균은 1540년 생인데 이순신이 45년생이니까. 그렇죠. 5살 연상 되겠네요. 이순신보다 5살 연상. 아버지는 원준양이라는 사람인데 무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전체가 다 무인 출신이라고 봐야겠어요. 할아버지도 무인이었으니까. 대대로 무인 집안이었다. 아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마치 그 고려 때 최씨 집안처럼. 근데 이건 현재도 그래요, 사실. 아버지가 공무원이면 자식도 대대로 공무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또 장사하시면 대대로 장사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 그런 게 많아요. 뭐 군인이면 또 자식도 군인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보고 잘하고 듣고 하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태어나면서 계속 이제 아버지가 그 장사하는 것만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절대 장사 안 시키겠다고. 당연하죠. 예. 저건 장사하면 호수에서 판다 그랬지.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장사 이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좋았나 보죠. 진짜요? 네. 신기하다. 근데 제가 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죠. 왜 나한테 호적을 판다는 얘기를 했는지. 한 번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자식이 나와서 장사한다 그러면 아주 머리 딱 밀어버리려고. 산에다 집어넣어버려야지.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법조인을 만들려고 애를 쓰셨는데 제가 그렇게 주야장천 싫어서. 예.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예, 법조인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네. 근데 뭐 법조인이 돼봤어야 이게 좋은 거 나쁜 건지 알 거 아니에요. 안 돼봐니까 뭐. 근데 가끔은 그 생각은 해요. 공부를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법학 공부를 했었으니까 나름 잘 맞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방송 일이 워낙 저랑 잘 맞는 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사실 다른 직업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그래요. 법조인 멋있죠, 법조인은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법조인 남편은 어떠냐고. 아니, 저는 이렇게, 어떤 법조인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제가 멋있다는 얘기는, 권력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내 의지만 가지고, 진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법조인이에요, 사실은. 판사를 가든, 변호사를 가든, 검사를 하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다 권력에 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일찍,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법조인 길을, 나랑 안 맞아요. 나랑 가만 생각 나랑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권은희 수사과장 같으면은, 사직서 제출했죠. 예. 지금은 경찰 공무원이지만,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률가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전체 제대로 받아야 되는 사회인데, 그래서 왕따 당하고, 거기 내에서,
스스로 뭐라 그러지 폭로했다고 내부 고발했다고 뭐 장진수 주무관도 마찬가지 케이스고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그런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사실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내부 고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 보호해줘야. 근데 그런 사람 자꾸 내쳐버리니까 잘못을 봐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사회가 풍토가 조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히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사람 진짜 이번 새정치연합에서 공천 줘야 된다고 생각해. 네. 저는 그 왜 어린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너 왜 그게 되고 싶니? 그러면 굉장히 순수한 답을 하잖아요.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아픈 사람 치료해 그렇죠. 주려고요. 또는 뭐 법조인이 되는 사람은 저는 어려운 사람 또는 억울한 사람 편에 설 거예요. 저는 유치하다고 웃는 그 대답만큼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임관 됐을 때 혹은 발을 들였을 때 소위 말하는 초심이라 그러는데 초심이란 말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만 그대로 갖고 쭉 가면 우리 홍준표 지사가 말이죠. 정말 정의를 위해서 검사된 사람이거든 그 사람. 억울한 사이 없게 그렇게 해서 검사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처음에. 제가 봤을 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뀐 것 같은데. 참. 몇 달 안 돼서 바뀐 것 같아. 아유, 또 왜 그러세요? 네. 네. 이 얘기 계속하면요. 하여튼 무인 집안이었다. 나중에 이건 다 선무 1등 공신이라고 임진왜란의 1등 공신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네. 1명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역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역적이 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으로 됐는데 왜 이순신과 동급인 1등 공신이 됐을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냥 집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균이 이 기록에 보면요 굉장히 좀 덩치가 컸다 그럽니다. 또 먹는 양이 상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무골의 어떤 기질, 무인의 기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타고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또 그 원균 집안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역시 어렸을 때부터 힘이 셌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세 때에 식년 무과에 급제를 하는데 이거 보면 뭡니까? 이순신보다 한 9년 빠르나요? 왜냐면 나이가 5살 위에다가 이게 이순신이 32살에 합격했고, 네. 이 양반 28세 합격했으니까, 한 9년 빨리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순신과 원균이 틀어지게 된 계기도, 내가 이렇게 선배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순신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두 사람 갈등이 심해졌었는데, 어쨌든 28세 때 급제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 3년 전에, 이 급제하기 3년 전에, 시험을 쳤었어요. 무과에.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원균의 아버지 원준양이 무인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준양이 아들을 무과 초시에 규칙을 어기고 응시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탄핵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시험관이 아버지야. 아이쿠야?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시험 보는데 시험을 치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아버지가 감독관이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험을 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게 뭐냐면 이거는 명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함경북도 병사 곽클, 평안병사 이택, 경상우도 병사 원준양이 그들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무과 초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일은 지금 추고 중에 있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과거 사목이 문과는 상세한데 무과는 일정한 규정을 세우지 않은 까닭에 그 자제들이 군관으로서 구례대로 응시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거짓으로 응시한 것은 비할 바가 아니니 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실록에 나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시 조선이 그렇게 썩 깨끗한 사회는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전쟁의 그 참화를 견디지 못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 가서도 늘 얘기하지만
정치가 바로 서면 다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 검찰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쓰는데 다 그 웃긴 얘기고 정치가 바로 서야지 검찰도 바로 쓰고 다 모든 게 바로 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 잘못 뭐 경제를 일으켰다? 좋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인정 안 합니다만 인정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경제를 어떻게 일으켰냐면 정치를 짓밟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정치 꼴이 이 모양 이 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치만 바로 쓰면 모든 시스템이 다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굽니까 정도전이 처음에 조선을 만들었을 때 거의 정도전에서 다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 근데 밑에 가면서 이제 자꾸 이런 범죄 아닌 범죄들이 일어나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도전이 좀 계속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조선 초기에 기틀을 잡아봤다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였죠. 왕이 우리가 왜 굉장히 맨날 업무에 시달린다 했지 않습니까? 왕이 진짜 정말 24시간 거의 내내 일한다고 봐야 됐거든요. 그거 정도전이 다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놨어. 일을 하게끔. 일 못하면 큰일 나게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아우 자식 욕심이 많으셔서 바빠도 그렇죠? 바빠도 할 건 해야죠. 뭐. 어머 우리 김영민 PD님 애가 셋이에요? 아니 바빠도 그럼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이 작가님도 거기서는 뭐 할 말 없지 않나요? 아니 김영민 PD가 워커홀릭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 작가님 대신에 알코올홀릭이잖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명종실록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저 지금 말한 거 후회했어요. 왜요? 나 어떡하지?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다닐 때 사람들이 아니, 뭐. 그렇게 소처로 일하면서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 가지냐고. 뭐야, 다 세종대왕도 그러셨는데 뭐. 근데 이 아버지 원균 아버지 원중량이 이때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실록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나쁜 짓으로. 나쁜 짓 여러 번 등장하니까 왜 그 아버지 그 아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참 예. 그렇게 묶는 거 안 좋아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다시 시험을 쳐서 28살에 이제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이후에 이제 선전관과 조선 보만으로 여진족 이 탄계의 부락을 토벌해가지고 부령부사로 특진하는데 이 특진이 뭐냐면 이제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뭔가 갑자기 특진을 했으면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진족 토벌에 아마 큰 공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 이어서 종송부사를 지냈고 1591년에 전라 자수사가 되는데 이게 이제 경성자수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성자수사. 그러니까 이순신이 전라자수사였고 네. 경쟁 관계가 라이벌 관계가 그기 때문에 형성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뭐 한 3개월 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발탁돼서 이순신과의 숙명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원균이 좀 등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인가 박물관에 가서 장군이 입었던 갑옷을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희들 생각에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 잘 먹지 않아서 이렇게 등치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장군이 입었던 갑옷이 생각보다 큰 걸 보고 좀 놀랬는데 그 당시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체격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요. 다 커요. 갑옷도 엄청 크고 신발도 그렇게 클 수가 없어. 저걸 신고 어떻게 다녔지? 이 정도예요. 네. 칼도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컸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군만 특별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지. 또 사실 먹는 양은 그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반만 오로지 반만 내서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또 이 조선 말기에 와서 우리가 보면 다 작아요. 근데 그건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작은데, 그럼 이게 그 큰 거를 다 옷을 입고 다녔던 건지. 일단 뭐 우리 조선의 옷은 다 컸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저런 걸 어떻게 입고 다니냐고. 옷 자체는 그냥 다 컸던 것 같아요. 다 컸는데. 땅에 끌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매잖아 이렇게. 그래서 매듭으로 매고 그러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네 그거. 그런 식으로 해서 다녔는데 그래도 이 장수들은 아마 데님으로. 데님으로. 근데 장수들은 좀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수들을 뽑는 데는 약간 그 체격 조건도 봤을까요? 시험 과목에는 체격 조건은 없는데 그래도 뭐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되게 궁금해요. 네. 근데 뭐 다른 시험 과목에는 힘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험 과목들 중에. 화살을 당기다는 거. 이게 화살 끝까지 당기기 쉽지 않거든. 큰 화살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힘이 있어야 시험을 치니까. 사실은 긴 칼을 휘두르는 것도 보통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예.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동상. 네. 그 다음은 잘못됐다고 해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칼은 평상시에 쓰는 칼이 아니에요. 지금 박물관에 가도 큰 칼, 그건 평상시에 쓰는 칼이 아니고 그냥 갖고 있는 칼이고 평상시에 정말 적을 제압할 때는 다른 칼을 쓰는 거죠. 어쨌든 좀 뭐 힘은 좀 필요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 우수사가 됐는데 선조실록에 보면은 원균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경상 우수사에 자수됐다. 이런 뭐 얘기도 뭐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의 증언이 또 달라요. 또 분명히 토벌을 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런 기록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전에 임명되기 전에 병마졸도사 이의를 따라서 여진족의 시전부락을 토벌을 합니다. 여기서 공을 크게 세웠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는 원균뿐만이 아니고요. 서예원, 이운용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한 사람입니다. 또 이순신 등도 다 여기 오랑캐 토벌을 하는데 앞장섰거든요. 근데 여기에 원균의 기록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 거기서 공을 세웠으니까 경상우수라도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주장이 엇갈립니다만은. 근데 저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기자의 흐르는 분위기는 선조가 원균을 상당히 아끼고 좋아했다. 근데 네. 그때까지, 그러니까 전쟁 발발 전까지는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신하들 자체에서도 원균에 대해서 상처하는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금과 같은 그런 평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임진왜란 때문에 이 사람의 무능력함이 부각됐지 않은가.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여러 사람이 그런 이 원균의 공을 상처하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조도 신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장수가 전쟁에서 무능함이 드러나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 바다에서는 원균과 이순신이 이제 투톱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데 어쨌든 원균은 아까 말씀드렸지 굉장히 선배였잖아요. 빨리 시작해 굉장히 선배였기 때문에 원균이 경상 우수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라고 한 거는 조금 시끄러웠어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하여튼 원균이 저 여진족 토벌의 공도 있었고 무과급제도 이순신보다 빨랐고 근데 이순신은 종육품 정업 현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라 자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무려 6계단을 뛰어넘습니다. 6계단을 뛰어넘는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겁니다. 유성룡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반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순신이 뛰어났다. 왜냐면 뭐 평상시에는 이순신 같은 뛰어난 장군이 있었음에도 이 사람이 정치를 하는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냥 한직으로 맴돌았지만 지금은 전쟁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서는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요직에 앉히는 게 맞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만큼 이순신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그걸 반증하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실록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하시니 그것이 인재가 모자란 탓이긴 하지만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채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화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위급 사항이다. 좀 특별한 상황이라도 봐야겠죠.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 시발점.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연합작전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 건 사실입니다. 연합작전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두 사람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무슨 원균이 무고하기도 하고 또 뭐 이순신이 무고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또 조정에서도 반으로 갈리죠. 그렇죠. 이순신을 응원하는 파, 원균을 응원하는 파 갈려서 싸우고 이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도 싸워서 나중에는 원균을 뒤로 빼는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 첫 번째 문제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연합작전으로 거둔 성과를 장계로 조정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네. 이게 1592년 4월에 이제 왜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쳐들어왔는데 그때 다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물론 이 육지에서 뿐만 아니고 바다에서도 다들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죠. 특히 경상 좌수사 박홍은 겁이 나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경상 우수사가 원균 아닙니까? 원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 좌수사가 도망가버린 바람에. 그래서 경상 우수형 병력만 가지고 원균은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상 좌수사가 없기 때문에 원군을 당연히 요청해야죠. 원군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원균이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런데 원균이 적군이 무서워서 배와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기록도 나와요. 한편에.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아닌 어선을 보고 놀라 도망갔다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제 이건 난중 잠록, 징비록, 이런 데 나오는 기록인데요. 그러나, 난중일기, 선조실록, 임진장초 등의 기록을 보면 원균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난중 잠록과 징비록에서는 그냥 도망갔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순신을 한테 원군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원균 행장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10척의 배를 침몰시켰다. 그리고 나서 이순신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장들이 다 다르니까 누가 옳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균이 이순신한테 구원 요청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순신이 거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순신은 이제 관할 구역이 다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또 각자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거절하는데 원균이 계속해서 5차례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순신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가장 크게 이유를 들었던 게 그런 거죠. 지휘계통, 명령체계.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고 도와달라 하는데 나는 조정에 임무를 부여받고 온 사람이니까 지휘계통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임금이 정식으로 제가를 하면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출전 명령이 떨어지면 간다.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순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편의종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휘관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도 있고 당시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걸 뭐라고 선조치 후보고라 그러죠. 먼저 일을 해놓고 나중에 보고해도 된다 이건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이걸 고집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원균을 도와주러 갔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원균 행장에 나왔던 원균의 열척의 배를 침몰시키는 전가를 올렸다는 거. 네네. 이거는 근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조가 말이죠. 원균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하는데 어떤 점을 칭찬했냐면 전투에서 이긴 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을 잘 불러서 이순신하고 연합작전 하는 걸 잘했다는 걸 칭찬했거든. 만약에 원균이 혼자 해가지고 뭘 했다면 그냥 그걸 칭찬하고 하겠죠. 근데 이순신한테 구원 요청한 걸 잘했다고 이게 칭찬한 거기 때문에 실록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척을 불살랐다는 것은 글쎄요. 뭐 원균 행장은 사실 원균 편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조금 갸우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균의 구원 요청을 받고 1592년 5월 3일 날 출전을 합니다. 이순신이 드디어 5차례 거절한 뒤에 출전해서 5월 4일 날 전선 24척, 협선 15척으로 출전해서 5월 6일 날 원균이 갖고 있는 전선 4척, 협선 2척의 원균 함대와 조인트를 해서 일본의 대선 13척 중 일본의 대선 13척, 중선 6척, 소선 2척 등 모두 26척을 파괴하는 전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처음으로 이어지는 합동 작전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대성을 거두는데 이순신 함대의 전가는 21척, 원균 함대의 전가는 5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은 전선 24척으로 21척을 격파했고 원균은 전선 4척으로 5척을 격파한. 이거 뭐 어디가 잘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양 팀 다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이순신은 원균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록을 남깁니다. 우수사 원균은 단지 3척의 배만을 거느렸는데 신의 여러 장수들이 잡은 외적의 배를 심지어 활을 쏘아대면서까지 빼앗으려 하였는데 그 통에 두 사람이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종으로서 부하 단속을 하지 못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위에다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안방준의 음봉야사별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옥포회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순신 장군이 원균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고 보진 않고요. 진짜로 아마 원균이 자기의 전가를 올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게 지금 거의 학자들 주장이거든요. 물론 제야사학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원균이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 배를 포함해서 병력도 그렇고 이순신보다 딸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훨씬 못하죠. 훨씬 못했기 때문에 적의 수급을 뺀다든가 적의 갖고 있는 장비를 뺏어온다든가 이게 굉장히 이순신보다 훨씬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순신의 보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록에도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 근데 문제 이런 거죠. 연합작전에서 승리 후에 원균은 이순신에게 장계를 같이 올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장계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는 거죠. 보고서 작성이죠. 보고서 같은 거죠. 예. 그랬는데 이순신이 그런 말 해놓고는 혼자 장계를 써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원균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하여튼 원균의 주장입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이순신이 혼자 장계를 올렸습니다. 혼자 장계를 올렸고 조정은 그 장계를 보고 원균보다 이순신에게 더 후한 상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순신 장계만 혼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내리는데 선조실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순신이 원균의 장계 같이 올리자는 제안에 대해 천천히 합시다라고 답하고 혼자만 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왜 이순신이 혼자만 장계를 올렸을까? 그거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원균의 부하들이 자기 공을 가로채려고 같은 편끼리 싸웠던 그런 점에 대해서 실망한 점도 있고 또 원균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같이 장계를 올리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순신이 올린 장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원균이 병사와 배가 적어 공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때 갈등으로 이후부터 연합작전에서 승리를 해도 장계는 이순신 따로 원균 따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쟁을 같은 곳에서 치렀는데 장계는 두 사람이 따로 올리는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이거 자 머리 아픈 거죠. 이거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갈등 관계는 그 조정에서 파가 갈리면서 오히려 갈등이 크게 번지게 된다는 거죠. 이순신이 남인인 유성룡과 권율과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쪽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것 같고 윤두수 같은 사람은 이제 반대로 원균을 옹호했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윤두수는 원균과 그 사돈 관계 아니었나요? 뭐 인척 관계라고 네.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또 더 큰 갈등은 이제 그 장계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이었고 두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중일기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원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원균도 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부하들 앞에서까지 이순신을 욕하거든요. 에이, 어르신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 갈등에 불을 질렀는 게 바로 이겁니다. 1594년 원균 측에서 적들로부터 노획한 조총 70자루를 조정에 바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원균의 아들 원사웅을 보내거든요. 원사웅을 보내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원사웅에 대해서 첩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인격 모독에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건 모함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일촉즉발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첩의 자식이 아니었죠. 네, 정실 자식이죠. 네. 이순신이 보고서를 어떻게 올렸냐면 원균의 측실 소생인 원사웅이 12살밖에 되지 않는데 전쟁에 공이 있는 것처럼 장계를 올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원사웅은 12살이 아니고요. 18살이었고 네. 무과에도 그 전에 급제했다 그래요. 무과에도 급제한 기록이 있고 또 전쟁에 또 참여했었고 또 측실 그러니까 첩에서 자식이 아니고 정실 소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순신이 원균을 모함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이 이제 조사한 거거든요. 이덕형이 조사해서 알고 보니까 이순신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냐면 이순신이 말하는 것은 18살 원사웅이 아니고 원균의 다른 아들. 원균의 다른 첩의 아들인데 이거를 원사웅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덕형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이순신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편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원균의 말을 듣고 이순신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 이덕형의 조사가 원균 이야기만 듣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균의 정실 말고 첩의 아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첩의 아들이. 그 이름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논란이 계속 있다고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덕형이 분명히 다른 상반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한테 한 번은 이순신의 잘못입니다. 해놓고 한 번은 내가 원균한테만 들어서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덕형을 다시 소환해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두 번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각각의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겁니다. 이순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덕형이 조사를 할 때요. 네. 직접 가서 자기가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자기 밑에 사람 그러니까 조정에서 직접 안 가고 이덕형이 직접 안 가고 내 밑에 사람 보내서 조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이순신 말 들어봐. 원균 말 들어봐. 그렇게 해서 원균의 말이 옳다고 이덕형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록에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순신 옹호파, 원균 옹호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기서 말이 다르고 저기서 말이 달라서 그 우리 똑똑하다는 오성과 한음의 그 이덕형도 헷갈릴 상황인데 네. 저희가 지금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소개드립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알아서. 네. 그러니까 이순신의 측의 주장은 이런 거고 원균 측의 주장하는 건 그러니까 이순신은 옹호하는 주장과 원균은 옹호하는 주장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끝내야 돼요, 이 작가님. 네. 하여튼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은요. 결국은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다 나쁘게 파급 효과를 미치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네. 이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